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2021년 마지막 날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엽니다. 시사본부의 본부장이신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 사이에 있어서 화나고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일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사회적인 사건 사고도 전해드렸지만 참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오늘 다 털고 잊어버리시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웠던 것만 남기고 챙기고 가지고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새해에는 또 새해의 희노애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 해를 싹 정리하고 2022년을 전망하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올해 마지막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국민의힘 선대위 복귀 여부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 오락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자, 올해의 마지막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올해의 마지막 한입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공교로운 게요. 어제 박정호 기자 생일, 네. 오늘은 김준일 대표 생일. 네, 김준일 대표님이 동생이 되셨습니다. 아, 예. 평생 맨날 동생이에요. 우리는 예. 연도는 안 따지니까. 연도 안 따지고. 연도 안 따져.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죠. 축하드립니다. 크크 올라왔어요. 시사팽수님. 별명 팽수? 목소리가 약간 팽수 같다고. 아, 팽수 목소리. 지금 들으니까 비슷한 거 그러네요. 네. 제가 하이톤, 이 시사계 흔치 않아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좋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하이톤으로 업해서. 자, 그런데 첫 번째 소식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오늘 거리두기 연장 방침이 나온 거죠, 박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봤던 부분이 있죠.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밤 9시에 영업이 종료되는 식당, 카페 기준. 그렇습니다. 현행 이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이제 하나 주목해 볼 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드나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동안은 뭐 QR 체크를 해서 네.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했었는데 이제 1월 10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고요. 근데 계도 기간을 일주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동안 준비를 하라 이런 거고 1차 위반하면 사업주가 150만 원, 2차 위반하면 뭐 300만 원 네. 과태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방역 패스 어긴 사람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네. 이게 좀 새로워졌고요. 또 하나는 영화관과 공연장 이번 지난 조치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이 10시까지 이걸 다 종료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2시간 넘는 것도 있고. 아유, 요새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거 뭐 2시간 반, 그렇죠. 3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해가 지금 막심하다. 네네. 이런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1월 3일부터는 이 오후 9시까지 입장만 하면 된다. 입장하는 시간이 오후 9시까지. 그렇습니다. 영화 끝나는 건 뭐 자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자정까지. 그 자정까지. 예, 네네네. 끝나는 거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시간 좀 넘는 영화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정 전에.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그러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렇죠. 지금 뭐 연말에 100만 원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모자란다. 손해가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어허. 이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판단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 55만 명 대상 신청받아서 내년 1분기 손실보상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한다는 게 오늘 김부겸 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청소년 방역 패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침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2월이 얘기했습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시행이 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보면서 조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역 관련 소식 좀 엄중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내일 마트와 뭐 백화점 잘못하시면 과태료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엄중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1월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적용. 예,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1월 10일부터 일주일 계도 기간이 뭐 있습니다. 하나만 첨언하자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견돼 가지고 WHO에 보고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이에요. 만 2년. 2019년 12월 31일에 네. 세계보건기구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남의 나라 일 그랬는데. 남의 나라 일이고 그때는 이렇게 오래 갔지. 2년이 넘어서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은 1년 뒤면은 종식될 거다. 2년.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진짜 전문가들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까지 얘기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해외는 지금 미국은 30만 명 하루에 확진자 네.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신기록 쓰고 있어요. 영국, 이 프랑스. 스페인 16만 명, 뭐 프랑스 20만 명 하루에. 네. 한국이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거다. 잘하는 이거는 좀 거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우리가 연말 연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면 어제부터 이게 시끄러웠죠. 공수처 통신조회 여야 공방인데 사실 그제부터 문제가 됐는데 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고 김진욱 처장이 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 뭐 이 해법은 없는 거고요. 해법이 나오고 좀 기대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공방에 좀 치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선 전이니까. 네, 어제 이게 법사위 상황을 좀 보면 법사위 시작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거기 현장 의원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을 규탄하면서 네. 또 문재인 대통령 향해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김진욱 처장이 회의장을 지나가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야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네.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의총장이잖아요. 의총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 의총장인데. 의총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임시 의총장이었는데 야당 의총장에 네. 김진욱 처장이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기현상이네요. 네, 그래서 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야당에서 이렇게 처장을 불러가지고 의총장이 불러서 발언을 네네. 시키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여야 공방도 그 부분도 있었고 맨 처음에. 네. 어쨌든 어제 보면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이거 공수처가 어떻게 윤석열 이 후보와 가족 또 야당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인 불법 사퇴를 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치검찰을 없애겠다고 설치한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인 김 처장을 장관급으로 앉히니까 야당 후보를 탄압하면서 보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훈 아니냐?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처장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자 등의 정보를 조회했을 뿐 과도한 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검찰이 59만 7천 건, 경찰은 188만 7천 건 통신자료 조회했지만 공수처는 135건에 불과하다. 네.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냐. 이 사찰은 특정 대상을 지정하고 감시하는 건데 공수처는 법적 근거로 통신조회를 한 거지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뭐 인정한다.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지만 네. 뭐 야당 의원들만 표적해서 사찰하고 이런 건 아니다. 수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겠죠. 수사하면서 그 관련된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수사의 하나의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이 지방을 돌면서 아주 거센 발언을 했어요. 이게 본인과 뭐 배우자, 뭐 누이 동생 얘기도 나오고 네. 가족들도 이게 사찰이다, 불법 사찰이다 하면서 이 얘기가 뭐 미친 사람들, 미친 짓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거센 발언 필요한 겁니까? 의도적이고 정략적이다, 정치적이다. 의도된 이렇게.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하락이 어디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 언제 이렇게 강력했냐?
검찰총장 시절에 소위 말해서 본인이 네네. 주장하기로는 탄압받을 때 굉장히 그때 사실은 인기가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국감장에서 국감장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추미애 장관이랑 이렇게 격돌할 네. 때 그게 결국은 윤석열을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준 네.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강직한 강건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대립각이 딱 쓰면은 결집을 합니다. 네. 지지층이.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또 TK 대구 경북에서 예전에 민주당 가려다가 국민의힘 갔다 그러고 발언 이후로 되게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지금. 부득이 이런 표현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은 세울수록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 네. 중도층은 지지층 결집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많이 따지는데 네. 그게 실종되면은 오히려 더 이완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지지층, 그러니까 뭐 보수는 끌어올 수 있으나 지지율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딜레마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은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정략적 판단이 지금 네. 서 있는 겁니다. 자, 연말에 뭐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집토끼를 잡으려면 산토끼가 떠나고 네. 산토끼를 잡으려 하니 또 집토끼가 흩어지고 지금 이제 이런 좀 이 힘든 양상에서 거센 발언이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도 이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의한 행위니까 법에 있는 거니까 사찰해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일부 모습을 야당 보였거든요. 입장도 네. 받아들였네요. 네, 그러니까 또 여당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여당도 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합니다. 이 사안이 어디까지 좀 확장이 될지 네. 파장이 커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했다 공수처가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들여다봐야 될 문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아마 제도 개선 이쪽을 얘기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윤 총장 시절에 그렇게 282만 건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윤노란불 아니냐. 이런 공세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예. 약간 좀 열려놓은 그런 자세로 좀 상황 좀 봐야 된다. 네. 하지만 이게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지만 뭐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스탠스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네. 자, 오히려 강한 공세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이 하면 수사고 왜 공수처가 하면 사찰입니까? 이런 항변이고 우리는 이제 고발사주 관련 해서일 텐데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통신조회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제보사주 여기에. 네. 자, 그래요. 야당만 했다면 의심받을 만하다. 결국 어제 법사위에서 제일 좋은 건 이 정권 여야가 바뀌었을 때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에 대해서 통신조회한 것을 민간이 사찰 아니냐 그랬었거든요. 네. 입장이 바뀌면은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아침에 그 민주당 중진위원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네.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당일 때 사찰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 바꾸지 않고 가만히 지켜봐서 지금 또 윤노란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제도 개선을 또 계속 강하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맞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잠시 후 1시에 2부가 시작되면 저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인터뷰해서 바로 방송이 나갈 텐데요. 녹음 방송이긴 한데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오찬 중이잖아요. 예. 직전에 인터뷰를 마치고 5분 전에 뛰쳐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를 좀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같은 메시지가 나올지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찬 선대위 갈등이 해결될 것인가? 박 기자님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오찬장에서 나올 얘기들은 사실 또 상상이 되죠. 다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은 선대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체 얘기를 수준의 했어요. 재구성해야 한다. 네, 그걸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어제 인터뷰 같은 내용을 들어봐도 메머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네. 메머드 선대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뭐 개썰매를 차라리 끌고 개설매라도 오든지 네. 다른 거 타고 다녀야 된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60대 빼고는 다 포위당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안 좋게 좀 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
그 당시에 네네. 거의 뭐 대세였잖아요. 그랬죠. 대세였다가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 이것까지 좀 빗대면서 걱정을 좀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뭐 대쪽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아들 병역 의혹 이게 좀 불거지면서 대쪽 이미지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너져 내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네네. 정치권에 데뷔를 했는데 봤더니 본부장 의혹, 가정 리스크. 네, 그게 좀 불거지면서 공정과 상식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충심은 또 있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뭐 당대표인데요. 당의 이제 지도급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울산 회동 전에 자맹과는 다르게 지금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토론도 나와요. 지금 김 대표님은 이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박근혜 탄핵과 진박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겪었었죠. 겪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을 한 인물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네. 주변에서 아첨하거나 진짜 뭐 진짜로 박근혜인가요? 진심 박근혜인가? 제가 진박이 뭐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변에 친박. 그때. 진짜 친박이었나요? 친박이 있고 또 진박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진박 비박, 반대세도 있었죠. 반박 다 있었습니다. 뭐 종박 뭐 옛날에 종박도 있었네. 예, 네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네. 심지어 인터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양상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선대위에 지금 복귀를 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네. 거예요. 선대위의 인적 쇄신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 인적 쇄신을 당근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설득을 하겠다라는 거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만나고 있지만은 이걸로 갑자기 뭐 화해가 딱 이뤄가지고 갑자기 선대위 전면 복귀, 뭐 네네. 정격 복귀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 높지 않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내년 그 상황은. 초까지 네. 이 상황은 네. 이어진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연말에 다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그러니까요. 게 맞는데 지금 한 11시간 좀 넘게 남았으니까 네. 이 안에 좀 화합을 올해 안에. 이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 2달 남기고 쇄신하라는 건 선거를 포기하라는 네. 악의적인 공세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쉽지 않아 김종인 보이네요.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거지만 또 중요하게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야기는 좀 우리가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 국민의힘 측에서 정말 이제 68일 남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니까 이 점심시간 교통정보를 먼저 듣고 올게요.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라 출근길 교통량은 없었는데요. 내일은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강원 동해안에 하루 평균 3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이동 자제하면서 방역 수칙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방면으로 비봉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비봉나들목 부근에서 4km 밀리고 있고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3km 밀립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양재까지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속도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에서 마성터널 부근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3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부근까지 4km 정체되고요. 이후로 문경세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4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여야 뭐 다 공히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여느 대선과 좀 다른 지점이 뭐냐면 후보 교체론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정말 비호감 강력한 소수 그룹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광폭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박 기자님 어느 정도 뭐 지금 분위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보수 진영 네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10명 중에 7명 정도 후보 교체할
용의가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세다.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후보 교체 여론이 좀 올라가고 그런 식이고 이게 좀 어떻게 실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밤사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됐단 말이에요. 사면 복권을 이제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결국 이제 실행이 된 셈인데 이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다 선수 교체가 맞다고 본다. 양쪽 후보 모두 뭐 과반 이상이 교체라는 여론 아니냐. 네. 신년에 홍준표 전 대표나 여러 사람을 만나볼 것이다. 김 대표님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 없죠. 네, 없다.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단칼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할 이유가 없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는 높지만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정치 이거 안 하면은 뭘 할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죠. 갈 거예요. 네, 끝까지 지금 뭐 간다. 완전 밀려서 뭐 이를테면은 10%도 안 나온다. 뭐 한 자릿수다. 이래도 사퇴할까 말까인데 네네. 지금 20% 후반에서 30% 중반 네네. 나오는데 사퇴할 이유가 없죠. 없다.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간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뭐 후보 교체론이나 네. 뭐 사퇴론 혹은 또 청문홍답에 네. 홍준표 의원이 묘한 얘기를 올린 게 장문의 글을 제가 보니까 자, 선대위를 재구성해서 선거를 새로 준비해서 달리는데 얼마 걸립니까? 딱 2글자 써 있어요. 네. 한 달.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정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홍준표 의원이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대로는 선거 승산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예, 야권 특히 그러니까 야권에서 한 달 전에 한 얘기는 오래 살고 볼 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홍준표 의원이 자기가 뭐 선수로 뛰겠다는 그것까지 아닌 것 같고 네, 아닌 우선은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좀 위기의식 좀 맥이 좀 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선대위가 제로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요. 지금 거대 양당이고 저 정당도 조직이고 절차가 있는데 당원 당규도 있고요. 아까 김준일 대표님이 후보 교체 가능성 없다 단칼에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난밤 사이에 사면 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인 발언도 나오는 거 아니냐. 어제도 뭐 이제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폭죽도 쏘고 그랬대요. 네. 축하 이제 카운트다운도 하고. 모임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카운트다운은 하루 먼저 했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오늘 0시에 네네. 사면이 되는 거니까. 오늘 0시, 예, 지난 0시. 예, 맞춰서 카운트다운도 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메시지들이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제 메시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메시지는 안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 책을 냈어요. 어제 책이 나왔어요? 예,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탈당파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탄핵을 놓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갔던 이제 바른정당을 거쳐서 바른미래당 갔죠. 지금 모여 있지만 그때로 보면 이제 찬탄 세력과 반탄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함과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좀 읽어드리면은. 네.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될 때 카메라에 잡혔는데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라고 했고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누구라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2명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권성동, 장제원, 윤핵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으로 이제 탈당했다가 탄핵에 찬성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해필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 구속시킨 인물이다.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책에 직접 육성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책의 이름이 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등장을 했다. 이거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지금 센 메시지를 내고 뵙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또 거기 지지자들한테 내가 후보로 나서서 이끌어야지 정권교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책이 공개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수층의 뭐 대표 유력 대선 주자인데.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3월 9일까지 이 설명절도 그 사이에 있는데 박 전 대통령 메시지 낼까요? 내겠죠.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게 지금 설날까지 2월 2일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6주 입원 기간이. 예, 최소한 이제 그 정도 있으면은 저는 낼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된 말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지금 약간 우울증도 앓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를테면은 여기에 이름 나온 분들 뭐 후보 뭐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저격할 가능성도 있다. 분노감이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금 행보가 사실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어떤 스탠스 변화를 할 때는 미세 조정을 해야 돼요.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너무 큰 보폭으로 움직입니다. 광폭으로. 예를 들면은 광주에 가가지고 민주당 가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광주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전국에 생중계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갔다가 이제는 막 보수층에 구애를 하고 막 박근혜 대통령 미안하다고 하면은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중도 보수 사람들은 또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이거 미세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선대위가 잘 안 굴러간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조금 저도 조정을 하면 이제 민주당에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바는 없죠. 예. 뭐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득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뭐 이 책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네네네. 내용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지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제 내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철을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라고 적었어요. 지지자가.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답장에서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사람들을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을 속인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혹자는 윤석열 후보다. 또 혹자는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다. 좀 나눠주고 있는데요. 유불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이 반영됐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떤 걸 내느냐 이것 좀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책에 여러 내용을 보다 보면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그러네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어제 나왔는데 박 기자님 다 읽으셨습니까? 지금 못 읽었습니다. 네, 아직 안 읽었어요. 일부 발췌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옥중서신인데 그러면은 지지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과 거기에 답한 박 전 대통령의 글이 같이 교차 편집되어 그렇습니다. 있군요. 엮은 겁니다. 그 질의응답을 담고 있는 저자는 유영하 변호사로 돼 있던데. 그래요. 묶어서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여권 가보죠. 이재명 후보 통합정부론과 부동산 개발 공약을 계속 내고 있다. 통합정부론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그 워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으로 가려고 한다.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협치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선 앞두고 사실상 모든 걸 열어두고 제3지대 인사 등과 협력관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지토끼 산토끼 얘기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지토끼는 결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천정배 유승엽 의원 등 국민의당이 있었던 호남 출신 이른바 비문 인사 12명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요. 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합당 당원 투표 이것도 가결이 됐잖아요. 집토끼는 결집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산토끼인 중동층 공략 가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게 소영길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아, 그랬죠. 그때 뭐 총리 같은 맞아요. 내각제 요소를 활용해서 뭔가 러브콜을 보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특정 대상을 지목한 건 아니지만 제3지대 이런 후보들 이런 세력들을 위한 러브콜을 계속 같이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공간을 좀 여는 거 아니냐. 요거 네. 하나 좀 바꿔서 내년이 호랑이 해인데 네네. 뭐 우리 유권자를 집토끼 산토끼 하는 게 늘 집호랑이 산호랑이 이렇게 내년부터 하면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정부론? 이게 이제 크게 과거 사례를 보자라면은 그 연합에 있어서 두 가지 사례가 있죠. 네. DJP 하나는 DJP 노무현 하나. 정몽준. 그렇죠. 노무현 정몽준은 비등한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 것이고 DJP는 한쪽이 우월한 상황에서 공동정부를 내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탄탄하고 나머지는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마디로 DJP 같은 공동정부를 내세워서 예. 승리를 굳히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응할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정권 심판 같이 하겠다라는 거냐 이제 뭐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네. 그거잖아요. 훨씬 사실은 오른쪽에 우파 쪽에 소위 말해서 뜯어 먹을 게 많습니다. 그쪽에 표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한 달 뒤에 2월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빠지는 정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일부 네. 또 반사이익을 보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 오락관에서 한번 또 집중 분석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박 전 대통령 얘기는 아까 나눠봤으니까 앞으로 대선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끝으로 이거 하나 짚어주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이 된 겁니까? 의결만 된 겁니까? 네, 지금 원래 이제 당원 투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과반 넘게 찬성을 해서요. 양쪽 다. 네,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됐고. 이제 이게 이제 1월 중순쯤에 네. 법적으로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건 1월 중순쯤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건 이제 절차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 온라인 투표를 열린민주당이 진행한 결과를 보니까요. 찬성이 72.54%. 그래서 뭐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찬성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그냥 이 한입뉴스 우리 최영일 시사본부 시작하고 나서 함께 특히 이제 김주일 대표님 월요일과 금요일 한 줄 열고 닫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1월 1일, 2일 주말에 푹 쉬시면서 또 입 운동 하시고 한입뉴스는 입이 커야 되니까 소감들을 이렇게 또 새해 메시지 준비해 오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새해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송 발표드려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자가 오늘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취자 7346님, 우리 청취자님들이 다 본부장님들이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내년 이민년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듀 2021, 웰컴 2022, 최영일 시사본부 화이팅, 개인 택시 지영한, 신호 대기 중. 꼼꼼하세요. 자, 올해의 마지막 디저트송은요. 3280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10cm의 아메리카노, 저희가 늘 커피 쿠폰을 알려드렸었죠. 정치판은 시끄럽고 날은 춥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고 싶어요. 해피 뉴 이어. 저희가 이런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10cm의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럽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땐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아메리카노 기뻐 어떻게 하노 설탕 빼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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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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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어떻게 하노.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미나리깡의 물대기와 미나리꽝의 물대기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미나리를 심는 논을 뜻하는 표현은 미나리꽝이 맞습니다. 발음을 편하게 하는 미나리깡으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미나리꽝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 죽살이 치다와 죽살이 치다 중에서 맞는 것은 죽살이 치다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일에 모질게 힘을 쓰다라는 뜻의 동사로 원래는 죽살이와 치다가 합해진 말입니다. 죽살이는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을 다투는 정도의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동네에서 벌어진 싸움을 말리느라 죽살이가 심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동사로 쓰이면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죽살이 치며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나 헝겊 따위에 자질고레한 오라기를 뜻하는 것은 나부랑이가 아니고요. 나부랭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2년 밝은 새해, 새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한 해 마지막 날도 춥고 새해 첫날도 고스란히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체감온도도 훨씬 낮았고요. 지금 바람은 좀 약해졌어도 기온이 워낙 낮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영하 10도 안팎의 아침 최저 기온 예상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추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등 영하 15도 이하인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에서는 해돋이 충분히 감상 가능할 텐데요. 오전 7시 47분에 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전북 남서부와 전남 서부에 눈이 조금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역시 비나 눈이 조금 올 텐데요. 울릉도 독도로는 아직도 5에서 10cm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곳에서 도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예상됩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0도, 대구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낮에는 그래도 예년 기온에 가깝게 가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이 이틀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전체 996개 병상 중 677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은 병상은 직전일 311개에서 319개로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키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한 해 마지막 날이고요. 대선까지 68일 남았습니다. 양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 격차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올해 마지막 10분 인터뷰, 국민의힘 내홍 속에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여부 등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인터뷰 마치고 바로 또 이 점심 오찬 회동이 있으셔서 사전 녹음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못 뵌 사이에 다음 밖에 논란이 많습니다. 바쁘시죠? 아니 뭐 바쁘다기보다는 선거 때 돼가지고 뭐 이준석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책위원회 같이 우리 선대위가 굴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당대표로서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그 간에 잠행, 울산 회동, 선대위 사퇴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이 대표 비토론이 좀 커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본다면 당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요, 만약에 당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있다고 한다면은 공개적으로 누군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해명할 것이든 해명하고 설전할 것이든 설전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뭐 보면은 뭐 정상적인 경로로 그런 의견이 많이 표출되고 있지도 않아요. 없고. 항상 그 결국에는 좀 비정상적인 경로로 그런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그렇게 한다 보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의 어떤 토론 같은 제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정당에서 그런 것 갖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뒤에서 서로 전화 돌려가지고 무슨 뭐 획책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론화가 된다면 비토론도 공개 토론할 수 있다. 자, 엊그제 윤석열 후보의 변화가 있으면 선대위 복귀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SNS를 통해서 복귀 의사는 없다.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 한번 보시죠.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참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가가지고 한마디씩 나누고 나와가지고 언론에다가 그걸 갖고 김종인 위원장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대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근데 저랑 대화하고 나서 아니면 언론 인터뷰하고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복귀 의사가 이렇다더라 어떻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언론이 오든 아니면은 저희 당내 어떤 인사가 오든지 간에 항상 일관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합의에 따라 가지고 당 대표에게 그
그러니까 사퇴할 때 사퇴 선언문에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네. 당 대표에게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은 협조하겠다 이랬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게 사퇴 선언문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선대위 복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뭐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러면 선대위 복귀를 요청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계속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서도 선대위 복귀 의사 없다. 예. 선대위 복귀 의사 없다. 네. 자, 이 대표, 이 지금 선대위 인적 쇄신이 필요할 때다 연일 지적해 왔고요. 어제도요. 이 메머드 선대위를 해체해야 한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수정, 김민정 공동 선대위원장,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이런 인사에 대한 또 이제 반대 입장이 있으셨어요. 그럼 이 해체 이유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대위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 지금까지 우리 선대위가 구성되고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선대위가 득표에 기여되는 활동을 한 것이 기억 남는 게 있느냐? 우리가 했던 인재 영입 중에서 우리의 지형을 넓힌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인재 영입 때문에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라든지 지지층의 혼란만 가중시켰느냐? 네. 그냥 그런 것들을 무미건조하게 판단해 보면은 지금의 선대위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선대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당의 정책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했던 신지혜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그거는 그 영입하신 분이 말했듯이 뭐 20대 여성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건 없고 나간 것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지금 평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미 2주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럼 그 영입이 그러면 갑자기 한 2주 더 있으면은 안 긁은 복권 같이 갑자기 무슨 뭐 터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그러면 제가 뭐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후보의 인사권을 상당히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한 이번 달 들어가지고는요 누굴 영입한다 그랬을 때 제가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겨달라는 말로 제 의견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제가 언론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왜 내부에서 얘기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냐 그러는데 맞아요. 저는요 항상 내부에서 제 위치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다 항상 합니다. 네. 지난번에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그 전에 제가 뭐 후보자의 배우자의 어쨌든 그 활동에 관한 논의를 논의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거 회의 자리에서 논의한 겁니다. 근데 회의 자리에서 논의를 거부당했고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해서 언론을 통해 저기 물어볼 때 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왜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자, 혹시 말하는 다소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조직을 위해서 그래도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뭉개는 거죠 모든 사안을. 그렇죠. 자, 저는 그게 과연 지금 우리 당에 새로 편입된 2030 지지층이 원하는 방식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선대위가 현재 선거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때다. 연말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유, 그럼 아까 그 내부의 소통 관계에서도 윤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평론가적인 입장 안 된다. 그것도 좀 반론은 있으시겠어요? 제가 평론을 지금 했으면요. 훨씬 잘했을, 훨씬 세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평론을 했으면요. 많은 문제를 거론했을 겁니다. 예, 제가 그런데 지금 평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당대표로 사고 있는 것이고 제가 대안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그 현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선대위에 특정 인사 찝어가지고 이 사람 나가라 저 나가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야말로 개인적인 갈등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 당의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파격적인 외형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 선대위가 재구성되는 과정은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거든요. 많이 봐오셨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한 달쯤 전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개편하겠다는 말을 다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대위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약간 난맥상을 겪으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를 좌장격으로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을 임명하면서 그것도 70일 앞두고 선거가 안정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거는요.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대선은 워낙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5일 전이라도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당의 선대위에 대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국민이 몇 명 될까요? 네. 그러나 거꾸로 선대위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인사, 직을 던지겠다는 인사는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걸 국민들이 하나하나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선거 같으면요, 이미 후보를 지키고 싶다면은 네. 후보를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선거는요. 후보가 잘못하든지 선대위가 잘못하든지거든요. 선대위가 복지부동 우리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후보한테 책임을 씌우는 겁니다. 저는 선대위에 좀 책임 있는 분들이 그 점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후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보조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냐. 네. 그럼 보조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죠. 후보에게 망신 주려고 합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선대위에서 사신성인의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이 좀 핵심적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어찌 보면 좀 이 대표님하고 같은 노선을 이제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개편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 아니다. 운영으로 돌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거리두기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80평생을 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는 조치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아오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 그분이 바뀌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의식은 어쩌면 저보다도 한 발짝 앞서 있을 것이다. 네네. 제가 항상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러면 그런 제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제안했을 겁니다. 라는 추측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뭐 그거는 청취자분들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집에 가끔 가시는 분인데 이 대표님이 지금 밖에 계시니까 그 자리를 놓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게 이제 농담조로 하는 얘기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도울 때 네. 2번 사퇴하셨습니다. 맞아요. 비대위원을 사퇴하시고요. 한 번은 총선 때. 그다음에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고 나중에 공약기구를 담당하셨다가 사퇴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거 열흘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지지선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모시러 가서 그때 지지선언을 하면서 그 선거에서 역할이 마무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봉합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봉합하면은 과연 지금 우리 후보에게 이탈했던 그 지지층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민심. 네. 예, 저는 지금 이준석 대책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거 대책으로 만약에 진짜 선대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명밀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어떻게 우리 후보에 도움이 될까를 진심으로 연구해야 될 때다. 네. 이거지. 무슨 이준석이랑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 모양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선대위가 기획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연말이라 좀 최대한 시점인데 지금 나눈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가는 시간에 김종인 총괄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 오늘 전하실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와 같이 제가 제 개인의 거취 때문에 왈가왈부한 상황이 더 이상 있었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선대위를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는 오히려 가벼운 문제다. 핵심이 아니다. 예, 다만 우리 후보 또는 선대위가 얼마나 변화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선대위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제가 들어가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은 제가 옛날에 진짜 무슨 JP와 DJ의 결합처럼 제가 가는 것만으로 국민 지지율 15%가 얹히고 이런 존재라면은 애초에 저한테 상임선대위원장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던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제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대위 자리에서 저에게 뭐 항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뭘 논의해보자는 제 제안도 거부당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중에 하나인지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해 제가 지금 뭐 이걸 제 개인의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필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 거는 느낌이 와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났겠죠. 지금 와서는 이준석 대책이 무슨 선거에 뭐 구할인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천만에요. 그 인식이 뭔지부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선거에서 자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 세 명이 계속 거론되는데 문제는 윤 후보가 최근에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은 그동안은 굉장히 좀 이 대표에 대해서는 돌아오든 아니든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약간 싸늘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별로 달라진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요.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제가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그런 어떤 공보단장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네. 결국은 선대위를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지휘권과 제 어쨌든 책임이 명확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부정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사실상 요구한 것이거든요. 조수진 공보단장의 항명에 대한 거취 표명에 대한 어떤 그런 후보의 의지를 확인했던 건데 네. 후보는 그 상황에서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보는 저에게 어떤 지휘 역할을 일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야, 저 상황에서 조수진이냐 이준석이냐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거였는데 민주주의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안에 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꺼다는 보릿자루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바에 전 나간다. 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무슨 빛을 보자고 거기 앉아가지고 야, 네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어라 한다고 그걸 네.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저는 제가 뭐 예를 들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가 뭐 거기서 임명직이라도 하려고 알량되고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재정치하는 사람이지 네. 제가 무슨 뭐 그런 제가 역할과 책임과 이런 게 부정당한 상황 속에서 제가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다른 이슈 같지만 연결이 됩니다. 이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대표님이 2013년에 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의혹 제기가 터졌는데 이거 고소하신 거죠? 고소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전지검의 검찰 기록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저를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에게 연락을 한 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에 당시 이 건으로 조사를 받던 누군가가 제 이름을 언급했다 정도일 것이고 거기서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저에게도 연락을 하지도 없었던 그런 사안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진술해서 저를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뭐 제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네, 고소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게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수행 아니냐 하는 또 지목을 했는데 이게 내부에서 이 대표를 흔드는 누군가의 또 소행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요. 저는 나중에 법적 조치가 끝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가서 제 입장을 밝힐 생각이고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서로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뭐 기획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이런 것까지 뭐 관심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가 끝나면 입장을 밝히시겠다. 자, 이제 2개월여 남았습니다. 딱 2개월여. 유권자들은 손에 투표용지를 쥐게 되는데 대선까지 날이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반문재인 정서만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득점 전략이 뭐냐? 이런 고민들이 야권에서 나와요. 지지자들은 더 많이 이제 담론을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좀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기획과 어쨌든 지휘 역할이 저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래서 사퇴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30을 기반으로 한 세대 결합론 또는 세대 포위론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다른 전략을 찾아가지고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저주가 아니라 이건 예측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선언하고 일주일 뒤에 지금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돌입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누구 저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당이 지난 전당대회에 제가 선출된 이후에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전략은 세대 결합론과 세대 포위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온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과 반대되는 인재영입과 만약에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만약에 그렇게 후보에게 조언하고 실제로 방향을 틀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뭐 반문 뭐 강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보수 총결집론 2020년에 했다가 망했던 그걸 또 한다든지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간 최근에 그 후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련의 영입이나 일련의 어쨌든 정책 발화 이런 것들은
세대 포이론 또는 세대 결합론을 더 이상 지속할 기반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의 거센 발언도 이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야당 성향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들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죠. 근데 윤 후보에 대한 좀 지지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윤 후보가 트랙터를 타고 밭을 갈아엎는 영상도 있고 또 김건희 씨 이 사과 영상에 I believe를 깐 이건 원래 좀 진보 쪽에서 이제 돌던 건데 역으로 이제 보수 쪽에서 이 조롱의 의미로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2030 인터넷 민심 회복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세대 결합론 또는 세대 그 포이론이라는 것이 그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냥 수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사후적 해석이라 볼 수도 있지만요. 네. 기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의 우리 보수 진영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50대, 60대, 70대 이상이 굉장히 강한 지지층으로 구성되고 그랬죠. 그들이 자기 자녀를 설득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드러나가지고 돼가지고 드러난 세대 포이론, 세대 결합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20대, 30대가 먼저 자신들이 방향성을 정하고 본인의 부모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를 왜 빼놓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40대, 50대 빼놓다는 게 아니고요. 20대, 30대와 60대 이상, 50대, 60대 이상의 지지층이 상호 반응하면서 지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세대 포이론, 세대 결합론입니다. 부모들이랑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후보의 이런 정책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동의하기도 그런 하고 어떤 아주 효율적인 전술이었고 그 중간에 20대 30대 인터넷 상에서의 담론 생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대 30대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 후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대 결합론, 세대 포이론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2030의 여론이 지금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적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세대 포이론이 역세대 포이론이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경계의 메시지를 냈던 것인데 자 이런 거예요. 2030이 지금은 이렇게 막 반발하는 이유가 뭐 구체적으로 이 영입 인사에 대해 가지고 뭐 불만도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물어볼 겁니다. 야 도대체 나는 모르겠는데 니네가 그렇게 영입했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2030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라면은 부모 세대까지 그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2030의 이탈로 끝날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대위의 관계자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이제 지난 밤 사이 사면이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조원진 전 의원 이게 우리 공화당 후보죠. 홍준표 의원 지금 국민의힘 교체론을 다른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편에 힘을 싣느냐 좀 후보 교체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탄핵의 불명예와 그리고 형사 재판까지 받으시는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저는 이제 사면 복권을 통해서 이제 다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해지신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특히 선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렇다면은 잠시 시간을 가지고 현재 전국이나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하실 때까지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려는 세력은 있을 것이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후보 교체론 대두되니까요. 홍준표 의원이 청문 홍답 자 유사시의 대선 준비 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 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선은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후보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이 집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뽑은 후보인데 그걸 국민들한테 어이구 저희 당원들이 전부 다 집단지성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굉장한 당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있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후보를 흔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 당원 모두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처럼 선대위 운영 과정에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든지 네. 아니면은 각자 뭐 홍보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후보의 장점을 설파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는 당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되 우리 후보는 윤석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인데 인터뷰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오늘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인터뷰의 풀 영상은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연말 특집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우,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배종찬 소장님은요, 특히 그 높은 머리를 네네. 더 초사이언으로 뾰족하게 세우셨어요. 내년이 또 블랙 타이거잖아요. 아, 블랙 타이거요? 저는 이제 머리를 바짝 세운 네네. 네, 헤어 타이거로. 헤어 타이거. 네. 아, 호랑이 털, 호랑이 가죽이 생각이 네. 나는데 이은영 소장님 오늘 이렇게 레드 카펫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오셨어요. 네, 진주 목걸이와 마지막 날은 좀 우아하게. 우아하게. 네. 네, 우리는 뭐 시상식 같은 네. 건 없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정보를 소화하기에 바빠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타사 방송에서 막 상타고 그러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네, 저희는 그런 요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진실성 있는 방송을 추구하도록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두 주 만이에요. 네. 지난주에 인터뷰가 또 연말 특집 길어서 한 주 쉬고 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짚어보겠고요. 네. 먼저 두 가지 조사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지난 27일에서 29일 사흘간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시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소장님, 네, 일단은 지지율 어떻게 나왔어요?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고 네. 예,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또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 그래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지금 11%포인트인데 지난 조사 대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네. 격차가 지금 지난 조사에서는 6%포인트였는데 지금 예. 더 벌어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는데 이게 아직 지금 30%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5%, 안철수 후보 6%, 태도 유보층 19% 나왔는데 지난 조사 대비 또 태도 유보층이 한 6%포인트 정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2층이 어쨌든 의사결정을 지금 지난주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 네. 민심은 흘러가고 있다. 자, 11월 5일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네. MB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도, 당선 가능성에서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배 소장님 추이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 전이었죠. 네. 이은영 소장과 제가 예상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더 많이 발표될 수 있을 그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차 범위 내 수준이 된 것이 지난주였다면 네. 이번 주에는 오차 범위 밖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족 리스크죠. 이 추세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김건희 씨에서 일격을 당했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방금 전에 인터뷰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이준석 파동으로 2격을 당했죠. 당내 내홍.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3격을 당했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3격으로 보시는 겁니까? 3격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지율이 20%대. 네. 불과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조사도 있었던 맞아요. 윤석열 후보예요. 네. 근데 이 국면이 완전히 전환돼 버렸는데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까지도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서 두 자릿수로 앞선다는 것은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심대하게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이 MBS 조사가 조금 이걸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본다. 네, 어떤 이게 지금 의미입니까? 숫자가 너무 지금 다 좋게 나왔고 격차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네, 너무 지금 더블로 많이 나간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배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선 지금 격차가 났는데 특히 20대하고 서울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약한 지역이었던 예. 20대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기는 20대가 지금 그렇게 됐고요. 급반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도 지금 10%포인트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와서 이게 이제 조금 이걸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나오는 조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럼 생각을 아까 하고 배 있습니다. 소장님 1격, 2격, 3격. 네. 근데 그게 다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부 리스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우자 리스크, 네. 두 번째 선대위 내홍, 네.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의 그렇죠. 이슈인데 동의하세요? 그 변수에? 동의하고요. 특히 20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8%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변수 중에 조금 더 영향이 미쳤던 게 뭐냐 하면 선대위 내부 내홍. 이게 좀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오늘이 영향을 또 미쳤다. 중요한 지금 시간인데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효과는 1차 파동 때보다는 적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봉합에 응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는 경우에는 좀 전 인터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우려가 되겠죠. 네. 최근에 일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뭐 초지일관입니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준석 책임을 묻는 여론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은영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집어냈었어요. 뭔가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럼 안심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20대와 서울에서의 차이도 역전이 되긴 했지만 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압도적이지가 않아.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세는 유동적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안 내부의 불안 상태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람 리스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대선이 끝났느냐? 우리가 소개해드린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는 약간 보기의 용어가 달라요. 맞습니다. 국정 안정이냐 또 정권 심판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네네. 이건 정권 유지 정권 교체하고는 살짝 달라요. 왜? 그래요. 국정 안정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국정은 당연히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바람직한 답변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전반적인 추세는 다른 조사와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안심해서도 안 되고 등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양쪽 다. 네. 이 등심 고기 얘기하신 거죠 지금? 네. 안심 등심. 배가 고파가지고. 아유, 지금 저도 그래요. 배고픈데 고기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쪽도 안심할 것도 아니고 윤 후보가 지금 뭐 좌절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연말내로 골든크로스 나온다 했는데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데드크로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상당히 좀 겸손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ARS 조사는 두 후보가 다 거의 붙었고 전화 면접 조사는 지금 넘어선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다. 근데 이제 이걸 격차를 더 벌려내야 되는데 지금 조사들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낙연 후보와 만나서 이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앞으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지지는 좀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이 두 후보가 이제 두 후보가 아니구나. 이낙연 후보가 같이 이제 좀 손을 잡고 같이 일정을 한다면 여성층의 표심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또 고령층도 예상이에요. 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지금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역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의 기반을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1격, 2격, 3격 윤 후보의 위기에서 지금 선대위 내홍이 좀 제일 크다라고 배 소장님 보셨으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아직 오찬 회동 중이에요. 그런데 끝나면 그럼 오늘이 연말이라 오늘이 연말인데 비토당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합류 의사를 밝히면 또 이제 내홍이 이제 두 번째로
컨벤션 효과 나올까 보는 건데 이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선대위 복귀를 하면은 그 컨벤션 효과는 미세하나마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락세는 멈출 것 같은데 그 이제 복귀의 조건이 1차 복귀 때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윤핵관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대위가 어떻게든 이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 배 소장님, 이준석 대표가 만약 합류하면 선대위에 2030 표가 돌아옵니까? 당장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3개까지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부분적인 봉합이 된 정도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1차 때와 같은 드라마틱한 모습이 없잖아요. 1차 때는 폭탄주 봉합이 됐죠.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커플 후드티를 입고 사진 찍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땐 좋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되고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찜찜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배우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계가 또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지지율이 일단 차단되는 정도, 중지되는 정도, 중단되는 정도로 봐야지 그 이후에 뭐 2주든 3주든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재정비하는데. 2, 3주 걸릴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 울산 회동 때와는 다른 조건이다. 다른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1월 중순으로 가면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숨고르게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정비를 잘하면 쫓아갈 수 있는 거고 잘 못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더 걸린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일격으로 언급된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사과다, 쇼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이게 야권 쪽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한 고비를 넘겼고 우리는 밀고 간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여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민심은 이 사과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 앞으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좀 미지수예요. 미지수죠. 네, 그래서 선거운동을 참여하게 된다면 또 그 모습이 영향을 또 줄 수 있거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 그리고 지난 그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 사실 좀 고령층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MBS 조사에서도 보면 60대 이상이 30%대로 올라갔어요. 이동을 고령층이 좀 일부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의 모습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60대, 70대, 80대 고령층은 뭐 강고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흔들리더라. 그 김건희 씨의 그 모습이나 또 말하는 거 내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고령자층이 보기에는 좀 뭔가 불안하고 좀 마음이 안 들고 제가 있는 들은 것 거는 같아요. 젊은 층은 좀 저 사과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고령층은 그 사과 잘했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고령층은 윤석열 후보 강고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어도 당장 표현을 안 하죠. 그러면은 선거 전문가인 배 소장님, 김건희 씨 앞으로 이 유세 등에 이 김혜경 씨처럼 부부 동반으로 모습을 보이는 등판, 이른바 등판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유세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다. 그건 뭐 배우자가 동반하든 동반 안 하든.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흔들렸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후보의 태도일 거예요. 윤 후보의 태도다. 그러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가 충분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의혹과 관련된 것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충분하게 또 정확하게 털어낼 수 있는 신충정이 중요한 것인데 신충정. 그래야만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여론이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같이 나와서 한 3시간 동안 빔 프로젝트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흥분하지 말고. 아이고 왜 저기 배우자가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당황하지 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왜 차분한 사람이 결국 이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후보자의 태도에 배우자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후보자의 태도에 더 흔들리는 것이고 대구 경북을 가서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격한 이야기들. 문재인 정부가 삼류 인물들을 불러다 본인도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체 판세에 대한 선거에 대한 투표 경험이 많은 이 고령층에서 흔들리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짧게 덧붙이면은 네네. 그 윤석열 후보 그 발언 중에 보면은 뭐 확정적 중범죄자라든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성명 불상자라든지 이게 네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못 법조 들어보는 용어죠. 법조 용어들을 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그 좀 본인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화를 많이 냈거든요. 격하게 화를 냈죠. 네, 그래서 그게 지지층에게는 이거 후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감을 형성. 뭐 이런 표현에 깜짝 놀랐죠. 불안감을 형성한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된다. 대선 후보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목? 그러니까 네. 이번 대선은 누가 더 화목하냐, 네. 누가 더 과함안사성이냐, 누가 더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냐 이거예요. 목이 빠졌네요. 네. 화목. 그런데 자 그래도 지금 이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고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 추격자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나 조급하니까 흩어진 선대위 내홍 때문에 좀 뜨뜻미지근해진 집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도 분석을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효과 지금, 있나요? 네, 흔들리고 있어서 가긴 갔거든요. 직접 스킨십을 하려고 갔는데 이 말에서 또 문제가 지금 나왔고 그 네. 중국 관련한 발언도 상당히 지금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네.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교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슬슬 생기는 여론조사도 자꾸 나오고 나와서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삼격도 한번 또 다뤄봐야 네. 되니까. 네. 지금 이 이틀 전 29일 발표된 조사인데요. 자, 한길 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배 소장님 이 네. 내용을 발표해 주시죠.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에게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42.4%, 윤석열 후보 34.9%, 그러니까 7.5%포인트인가요? 이것도 오차범위 밖이죠? 네,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중후반에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번 주 이제 초반에 실시가 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조사들이 속속 발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인 경우에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판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던 추세에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 조사와 함께 보도가 많이 된 게 아까 잠깐 언급한 건데 네네. 이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 네. 근데 이게 필요하다. 56.6% 과반 훌쩍 넘겨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4%가 후보 교체를 원했다. 네. 그렇죠. 민주당은 이제 35.7% 이것도 낮은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이 야권은 높고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 해석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밀린다는 것은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안한 거죠. 핵심은 이 후보로 되겠는가? 핵심은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높았거든요. 네네. 여전히 저는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는 또 다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추세적으로 그렇다면 그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이 최고거든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구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살리는 거예요. 왜 못 살리죠? 사람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못 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 10명 중에 7명이 후보 교체를 원한다. 이 예. 이야기는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안 되겠다. 힘들겠다. 바꾸고 싶은데 또 누구로 바꾸는 건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런 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네. 후보 교체 필요성이라는 걸 네. 과거 대선 때는 거의 언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하긴 했었어요. 이런 조사가 없었고요. 그럼 역대 가장 지금 높고 역대 대선에 있긴 있었어요. 2002년에 정몽준, 그렇죠.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까지 참패하고 나자 후보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져서 이해창, 정몽준 다음으로 3위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한 10월경쯤에 민주당 후보 교체론이 있었군요. 2002년 10월경에 후보를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여론이 나오자 이때 빼던 카드가 후보 단일화죠. 그렇죠.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11월 24일에 조사를 실시하고 자정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입니다. 이렇게 발표되면서 그때
11월 29일, 12월 1일 조사에서 뒤집어지죠. 근데 사실 네. 그 당시에는 당 안에서만 교체 후보 단일화를 하라든지 후보 교체 의견이 있지만 그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후보 차라리 단일화 쪽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컸지 이 일반 유권자 여론까지 이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그 교체 의향을 보면은 56.6인데 영남권에서는 거의 60대 중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 30대가 또 6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 바꿔달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건데. 영남권과 젊은 층에서. 네. 근데 이제 이 같은 조사, 한길리서치 조사였는데 이때 같이 한 다른 문항을 보면 또 지금까지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 81.1%가 계속 지지하겠다. 모순적인데요? 네, 모순적인 결과가 나와서 실제 바꾼다기보다는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고 이 지금 분란이 된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해라.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는 압박이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라. 예. 네네. 어떻게든지 좀 빨리 조용하게 힘을 뭉쳐라 이런 그렇죠.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이제 정치공학적인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노무현 후보 얘기를 하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네. 카드를 통해서 이 위기 넘어갈 방법도 있나요? 유효한가요? 없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계속 밀린다면은 방법은 안철수 후보가 10% 가까운 지지율을 지금 가져가는 네.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코너를 왜 안 듣나요? 우리 코너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심 윤안 윤석열 후보에게는 4명의 남자가 중요한데 계속 김종인, 얘기했죠.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매일 전화를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한테. 왜? 네네. 지금 밀리면은 안철수 후보의 한 8에서 10% 가까운 이 지지율을 가져오면은 본인이 비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 구상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이익이 없으면 완주하겠다. 굳이 단일화를 해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지지율이 2-3배 정도는 안철수 후보보다 높기 때문에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기 힘들거든요. 비등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 자산 다 내주고 단일화를 한다? 내가 얻는 건 뭐야?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물도 불도 산도 강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과연 국민의힘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껄끄럽잖아요. 안 대표 하겠는가? 할까? 네. 이게 됩니다. 짧게 덧붙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한 4%, 3% 하다가 9%까지 올라간 지지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데가 어디냐고 봤더니 서울, 여성, 20대, 중도 이런 층에서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하락의 반사 효과를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노무현과 정몽준 그 단일화 때는 노무현 그 당시 후보가 모든 걸 조건 없이 협상팀에게 다 줬어요. 맞아요. 조건은 아무것도 달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연대라도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다 던지는 승부수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나올 그렇습니다.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대목이죠. 자, 조금 전 언급된 안철수 후보 지지율 9.3%는요. 30일에 한국갤럽이 갤럽 조사한 조사인데, 거죠. 예, 27, 서울신문의 28일. 유래로 네, 27, 맞습니다. 28일. 예. 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고요. 그렇네요. 저희 시사본부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년 이후에 두 분의 해안,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게 베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네네. 이스트라다무스. 두 분의 이제 예언적 전망인데요. 어려운 발음인데 버벅거리시지 않네요. 네. 최고야. 아이, 뭐 그런 정도 기본이에요. 네. 아이스크림도 잘 먹어요. 좀 겸손하시고. 전망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 한번 보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든 오늘 기점으로 빨리 네 분을 봉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승부사 기질을 발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100조 지원 발언 얘기했는데 이거 논의가 멈춰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토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윤 후보가. 맞습니다. 뭐 유튜브든 뭐 공중파든 뭐든 하여간 미디어 노출이 많아야지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이슈를 주도할 수 있거든요. 맞짱 토론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금 서울 민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저는 대부분은 다 우리 이스트라다무스에 공감하는데 토론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분위기상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토론 나왔다가는 더 실수가 많고 더 타격이죠. 지금 1격, 2격, 3격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일단 형식적 봉합은 될 것 같아요. 왜? 다 지금 보수 진영의 질타와 비판으로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후보 교체하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럼 내용적인
내용적인 갈등은 봉합이 될 거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용적인 갈등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누가 다시 더 부각되느냐.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1월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뭐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약발이 드느냐 안 드느냐. 네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저는 이게 이준석 핵심이에요. 대표와의 오찬회동 이후부터 네. 연초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입을 주목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배 소장 중요한 지적이 있었는데 홍준표 전 후보 네. 여기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죠. 아예 만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기를 끌어안지 않으면 이게 융합적인 모습의 선대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바깥에서 딴소리하면 그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네. 또 하나 저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죠. 60여일 2달이 남았습니다. 2달 좀 더 남았잖아요. 2달. 그런데 오늘이 68일. 이 판세가 계속 유지된다 예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지 안 된다고 봐요. 또 요동친다. 또 변해요. 또 변해. 또 요동쳐서 두 후보가 비등한 수준으로 또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어떤 변수가 또 나와요. 대선이라는 건. 붙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얼마만큼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의 정책을 정교하는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 되려면 그 정책이 정교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네. 대장동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겁니다. 네. 이 이슈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생명이라고 봐야죠. 자, 정책과 대장동 네. 두 개 변수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네. 또 이 내년 초에 싸워 나가야 할 변수 이 소장님은요? 역시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오늘 그 MBS 조사를 보면 대통령 긍정 지지가 47%가 나왔어요. 높아졌네요. 네, 사면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이 차별화도 그 안에서 유연하게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표심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호조건이죠. 그런데 2월 달 가면 베이징 올림픽도 있는데 한미 관계가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불거지느냐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막판에는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연초 안보 이슈 예. 문재인 정부 여당의 이재명 후보 관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에요. 네. 지난 자정 넘어서 이게 선거판에 어떤 그럼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단은 지금 사면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박 전 네. 대통령도 사면 그날 당일에는 이제 사의를 표했잖아요. 문재인 심심한 사의를 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비망록 작성하면서 네. 나왔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책이 어제 출간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그쪽 지지층 결집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선거의 여왕. 네. 선거의 여왕. 그런데 네. 야권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야권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소장님은요? 저는 전체 선거판으로 보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주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큰 변수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랬다면 사실 사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오히려. 대체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저도 정치나 선거공학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선거는 모르죠. 자칫 어떤 이슈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앞선다고 안심 등심 안 됩니다. 네. 아이 자꾸 고기 얘기하지 마세요.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좀 배고파요. 자, 코로나 변수. 지금 이제 2주 연장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이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MBS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57이에요. 네. 부정평가가 42고 네. 그리고 위기라고 본다가 거의 10명 중 7명이 위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자영업자 가장 급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연초에는 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연말 특집으로 진행해 봤고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니까 전 설 무렵에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궁금한데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올 한 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년에 또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5534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라디오 대상 꼭 주셔야 되는데 제 몰표 드려요. 최고입니다. 7285님 시사본부 잘 듣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많은 소식들 부탁드리며 애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9646님은요. 이 시사본부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할머니입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올 한해 정말 감사했고요. 1월 3일 월요일 12시 20분 꼭 찾아옵니다. 오늘 Time to Say Goodbye. 오래된 팝송인데 좋은 노래죠.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찰리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남은 몇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